일기 썼니? 독서로 썼니? 안 해도 되는 것을 해야 된다. 공부도 아닌데 이걸 내가 왜 해야 되지? 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아이들은 점점 글쓰기는 재미없는 거야, 하기 싫어, 이런 생각들이 드는 것이 첫 번째 이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이 일기장을 보면 참 재밌었다, 그리고 끝에는 정말 맛있었다, 이렇게 끝나잖아요. 네. 뭘 써야 할지 모르겠어요 입니다. 부모님들도 자녀분들에게 이런 얘기 들으면 하시는 말이 있죠. 네 거야, 네가 생각해야지, 엄마가 어떻게 도와줘, 이런 잔소리랑 하시는데, 저희 반 학생들은 제가 매년 글쓰기를 하는데 매년 학생들이 학기 중반, 학년 말로 갈수록 글쓰기를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단계별로 아이들에게 맞게 글쓰기를 시작하신다면 실력도 향상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오늘은 신길초등학교에서 4학년을 맡고 계신 안상현 선생님이십니다. 글쓰기 안쌤을 모시고 우리 아이들의 글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국풀연구소장 이강호입니다.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초등교사 안쌤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여러분의 담임 안상현 초등교사입니다. 학교생활을 하다 보면 많은 학생들과 학부모님께서 공통적인 고민이 한 가지가 있는데요. 바로 글쓰기입니다.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초등 6년 동안 글쓰기를 하고 있는데 아이들의 일기랑 독서력을 보면 전혀 글쓰기 실력이 나아지지 않고 있다고 느끼고, 반면에 학생들은 글쓰기를 싫어하고 더 이상 쓰기 싫어합니다. 그 부분을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 하다가 제가 저희 반 학생들에게 하는 글쓰기를 책으로 주관을 하였습니다. 바로 초등 처음 글쓰기인데요. 이 부분을 어떻게 다뤘는지, 그리고 글쓰기에 대해서 많은 부모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을 말끔히 해결해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국풀 채널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지금 4학년 맡고 계신다고요? 네, 맞습니다. 6학년 하다가 올해는 4학년 맡고 있습니다. 그럼 6학년 할 때와 4학년 할 때 뭐 좀 다른 점 있나요? 확실히 학생들의 생활적인 부분이 다릅니다. 6학년 친구들은 중학교 갈 준비를 하기 때문에 이미 스스로 초등학교의 왕이잖아요. 그렇네요. 네, 끝났다고 생각하고 학습적으로도 이미 많은 것들을 알고 있다고 생각해서 교사의 말을 듣기는 하지만 이제 듣는 척을 한다고 할 수 있겠죠. 연기를 하네, 이것들이. 네, 착한 친구들이죠, 어떻게 보면. 네. 네. 말 안 듣는 것보다 낫네. 네. 이 글쓰기 책을 제가 쭉 처음부터 봤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보니까. 와, 감사합니다. 정말 쉽고 재밌게 따라하다 보면은 글이 한 편 나오게 애들이. 네. 초1, 초2들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그죠? 네, 맞습니다. 초1, 2학년 학생들이 대상으로 했습니다. 일단 큰 꼭지부터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저도 그렇고 대부분의 아이들도 그렇고 글쓰기 싫어하잖아요. 엄청 싫어하죠. 그렇죠. 네. 싫어하는 게 아니고 싫어해요. 왜 그런가요? 학교 현장에서 보면 가장 밀당 아닌 밀당하는 부분이 숙제입니다. 숙제 중에서도 일기랑 독서력인데요. 일주일에 몇 번 하느냐가 아이들의 가장 큰 화두입니다. 그래서 2번이나 3번 하게 되면 질색을 하게 되고, 1번 하게 되면 완전 환호성과 파티를 지르는 것이죠. 네. 글쓰기를 싫어하는 이유는 저는 3가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뭔가요? 우선 첫 번째는 말씀하신 것처럼 재미가 없고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강제로 해야 되는, 어떻게 보면 자기가 본의성, 자발성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 시켜서 매일매일 반복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글쓰기 하면 재미난 글쓰기도 많지만 아이들의 글쓰기는 1등이 독서력이고 2등이 일기장입니다. 학교에서 선생님이 굳이 안 써도 되는 것들을 계속 쓰라고 하고, 부모님께서도 맨날 잔소리하는 것이 일기 썼니? 독서로 썼니? 안 해도 되는 것을 해야 된다. 공부도 아닌데 이걸 내가 왜 해야 되지? 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아이들은 점점 글쓰기는 재미없는 거야, 하기 싫어, 이런 생각들이 드는 것이 첫 번째 이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억지로 시켜서 그렇구나. 스스로 재밌어서 하면은 괜찮은데. 네, 맞습니다. 저희 반 학생들은 제가 매년 글쓰기를 하는데 저희 첫 번째 글쓰기 지도관이 글쓰기는 재미있는 활동이라는 것을 인식을 시켜줍니다. 아이들이 어떤 것을 하더라도 터치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매년 학생들이 학기 중반, 학년 말로 갈수록 글쓰기를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그런데 초창기에는 이 글쓰기라는 말을 꺼내면 아이들이 이미 해왔던 그 글쓰기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국 아이들이 글쓰기를 싫어하는 이유가 억지로 시켜서 그렇다. 재미를 찾기도 전에 강압적으로 시켜서 그렇군요. 네. 근데 저 어릴 때 보니까 친구가 글을 정말 고딕체로 또박또박 잘 적더라고요, 보니까. 우리 친구들도 너 글씨 잘 적는다 하고 뭐 선생님도 늘 칭찬을 하겠죠. 걔는 늘 글을 쓰더라고요, 보니까. 그럼 좀 칭찬의 힘도 필요하겠네요. 칭찬도 필요하고, 그런 친구들은 잘하다 보면 칭찬을 받고 칭찬을 받으면 또 잘하는, 그렇죠. 선순환이 반복이 되는 거죠. 저는 악필이어가지고 원래 악필이 천재라는 말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글쓰기를 저는 좀 싫어했습니다. 많이 싫어했었네. 또 있나요? 네. 2번째가 가장 많이 듣는 말입니다. 글쓰기 하라고 했을 때 뭘 써야 할지 모르겠어요 입니다. 그렇네. 부모님들도 자녀분들에게 이런 얘기 들으면
하시는 말이 있죠. 네 거야. 네가 생각해야지 엄마가 어떻게 도와줘. 이런 잔소리랑 하시는데 무엇을 써야 할지 모르는 경우가 있고 네. 어떻게 써야 할지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 근데 대부분 친구들은 무엇을, 즉 어떤 내용을 써야 할지 모르는 친구들은 자연스럽게 어떻게 됐을지 모르는 네. 초반 단계가 안 돼 있는 친구들입니다. 그러면 부모님께서 또는 교사들이 아이들이 글을 쓸 수 있도록 주제나 단어 위주로 대시를 해주시는 걸 좋습니다. 키워드를 줘야 되네. 네. 네. 첫 문장을 아예 알려주는 것은 아이에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첫 문장을 알려주면 아이들이 이어 쓰는데 그 다음번 같은 상황이 오면 또 누군가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아, 그렇죠. 네. 글쓰기 할 때 가장 막막한 게 그 하얀 종이가 무서워. 맞습니다. 거기에 어떻게 채워야 되냐라는 것도 큰 두려움입니다. 네. 쓰는 거는 어떻게 극복하나요? 말이 좀 웃기네. 네. 어떻게라는 것은 이제 글의 유형이 된다고 볼 수 있는데요. 아, 네. 첫 번째가 일기 독서력이었다면 이제 학년이 올라갈수록 주장하는 글쓰기, 뭐 설득하는 글쓰기, 아니면 보고서 같이 글의 유형이 달라집니다. 논설문하고 네, 이제 맞습니다. 설명문도 써야 되는구나. 네. 저학년에서 쓰는 글쓰기와 고학년에서 쓰는 글쓰기가 달라지는데 네. 이런 부분들을 모르고 그냥 글을 쓰라고 하니까 아이들은 힘들어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아, 그렇죠.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잘 먹는다고 자꾸 정확한 표현입니다. 쓰기를 시켜야 되는군요. 네. 세 번째 이유는 뭔가요? 세 번째는 아이들이 막연한 두려움입니다. 내가 글 쓸 때 틀릴 것 같다라는 걱정을 먼저 합니다. 아, 말씀하신 것처럼 하얀색 백지에 자신의 생각을 가득 채우려고 하면 아이들은 무턱대고 막힐 수밖에 없습니다. 수학 문제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 한 페이지 5개, 6개가 있으면 한두 개는 틀리더라도 넘어갈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글쓰기는 한 페이지에 딱 한 개만 적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은 이거 틀리면 그냥 혼난다. 어떻게 보면 잘못된 피드백을 받은 경우가 많죠. 그러다 보니 쓰기 전부터 나 틀리면 어떡하지? 또 혼나면 어떡하지? 라는 걱정 때문에 글쓰기를 싫어한다. 이렇게 세 가지 예시를 들 수 있습니다. 아, 저도 경험이 있는 게 네. 처음 쓰다가 네. 글 이상한 데로 빠졌어. 이걸 수습하느라고 글이 더 이상해져. 계속 이상해져. 네. 그 당시는 이제 개요 짜는 거를 모를 때, 맞습니다. 어릴 때 막 쓰니까, 네. 이 내용이 아닌데, 이번 글 망쳤구나 싶어서 쓰기가 싫어진네. 근데 워낙 말씀을 잘 하시니까 쓰기 자체가 너무 잘하실 것 같습니다. 지금. 아니요. 이상한 데로 막 빠져가지고.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글쓰기를 싫어하는 이유, 강압적으로 시킨다. 두 번째, 무엇을 어떻게를 좀 제시를 해줘야 애들이 쓸 수 있다. 세 번째, 두려움, 흰 백지에서의 두려움을 극복하게 도와줘야 된다. 그러면 어머니들이 네. 개요 짜기 정도는 도와줄 수 있지 않나요? 우선은 가장 좋은 것은 저는 대화하기라고 합니다. 네, 쓰기를 두려워하는 친구들은 말을 하기부터 시켜야 됩니다. 결국 쓰는 것 자체가 머릿속으로 생각을 하는 것인데 네. 말하기도 머릿속으로 생각을 하고 말을 하잖아요. 근데 말을 굉장히 잘하면 그것을 그대로 옮겨 적으면 되는데 아이들은 그 과정을 생략하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저는 이런 경우가 있는데 네. 머릿속은 생각이 많아. 뭘 써야지 막 하는데 실제로 느리잖아요. 맞습니다. 답답하죠, 어떻게 보면. 쓰다가 보면은 뭘 생각할지 까먹어. 그런 일 많이 겪는데 애들은 글을 더 천천히 쓸 거니까 네. 더 그렇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그래서 천천히 질문을 통해서 핵심 키워드를 뽑아내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키워드. 아이들이 까먹지 않게 단어들을 적어가면서 학생 혼자 있더라도 글쓰기를 연결시킬 수 있기 때문에 까먹지 않고 이어갈 수가 있게 됩니다. 위에 미리 내가 쓸 키워드를 쭉 적어놓고 네. 하나씩 가져와서 쓰면 되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좋은 방법이다. 괜히 또 개요 짜기를 시키면 그것도 또 일이 돼. 맞습니다. 그게 또 기억자기. 싫겠네. 또 하나 이제 올라온 질문 중에 이건 저도 궁금합니다. 요즘 챗 GPT가 다 써주잖아요. 맞습니다. 아마 챗GPT랑 그룹 써보신 분들은 다 이 질문에 공감하실 거예요. 글뿐 아니라 원하는 그림도 다 만들어주는데 네네. 1초면 끝이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저는 오히려 AI 시대일수록 글쓰기의 본질은 더욱더 올라간다 생각합니다. 왜 그런가요? 오히려. 글쓰기를 하려면 크게 세 가지 힘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생각하는 힘, 두 번째는 정리하는 힘, 네. 그리고 마지막은 쓰기, 표현하기입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머릿속으로 생각을 하고 그 많은 생각 중에서 내가 쓸 것들만 정리한 다음에 마지막으로 표현을 해야 되는데 AI는 이 세 가지 중에서 도와주는 것이 많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AI에게 나 오늘 일기 하나 써줘 라고 했을 때 그 일기를 완성됐다고 했을 때 그 일기를 제출하면 우리 아이는 그냥 받아쓰기만 한 것뿐입니다. 그 친구가 일기를 쓸 때 도움되는 것은 단 하나도 없죠. 그리고 학교 생활로 조금 축소시켜서 본다면 학교에서도 글쓰기가 많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학교 수업 시간에 정답을 적기
적기 또는 서술형 평가 아니면 수행 평가 이런 것들에 있어서 아이들의 글쓰기를 도와줄 수 있는 것은 오로지 본인입니다. 그렇네요. 그런데 학교 외에 방과 후에 집에서 AI로 글쓰기를 대체를 한다면 실제 글쓰기가 필요한 그 순간에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하고 아이들의 글쓰기 실력은 향상될 수가 없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AI가 아이들의 글쓰기를 더욱더 방해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어른이 되었을 때 아이가 글쓰기 능력을 알고 말씀하신 것처럼 AI가 잘못된 부분을 수정해주거나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주고받을 때에는 도움이 되겠지만 네. 기본적인 생각하는 힘과 정리하는 힘, 표현하는 힘은 아이가 기를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이 오히려 도와주는 방법입니다. 그러면 생각하는 힘, 정리하는 힘, 표현하는 힘이 갖춰졌을 때 AI를 써도 더 잘 쓰겠네요? 훨씬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그렇네요. 그냥 어릴 때부터 AI에게 의존을 하면은 힘이 안 생겨서 나중에 같은 어른이 됐을 때 AI 사용하는 능력도 차이가 난답니다. 글쓰기가 중요하네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대학교 시험 칠 때도 써야 되잖아요. 그 자리에서. 그렇죠. 사실 논술이라는 것 자체가 그 일정한 시간 내에 원하는 분량을 의도대로 적는 것인데 AI의 힘은 전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죠. 네. 생각을 하고 머릿속으로 정리를 해서 네. 표현을 하는 거네요. 네. 그래서 AI 시대에서도 글쓰기는 중요하다. 왜 중요하냐? 아이들의 생각하는 힘, 정리하는 힘, 표현하는 힘을 길러야 되고 그리고 이게 갖춰졌을 때 AI를 더욱더 잘 사용하게 된다. 그렇네요. 오히려 역설적으로 AI 시대일수록 글쓰기를 더 해야 되네. 자, 그러면 AI에 의존하게 되는 이유가 자기가 글을 못 쓰니까. 네. 한번 써보려다가 좌절하고 우리 AI한테 물어봐야지 이렇게 되잖아요. 맞습니다. 글쓰기를 하다가 왜 자꾸 좌절하게 되나요? 아이들이 글쓰기에 좌절하는 이유는 다양합니다. 우선 앞서 글쓰기를 싫어하는 이유와 조금 비슷하면서도 다른 부분이 있는데 네. 첫 번째로는 길게 써야 된다는 약간 광부학관념이 있습니다. 그렇네. 네. 이것은 어쩔 수가 없는 것이 학교에서도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학교 수업 시간에 글을 쓰라고 하면 아이들이 첫 번째 질문이 몇 줄 써야 해요. 그렇죠. 글쓰기에서 몇 줄이 중요한 부분도 있지만 처음 시작한 단계에서는 몇 줄보다는 첫 문장에 무엇을 쓰고 어떤 생각을 표현할 것인가가 중요한 것인데 몇 줄부터 생각합니다. 양을 생각합니다. 맞아요. 끝까지 쓰라고 하면 큰일 났다. 그리고 조금 쓰라고 하면 우와 하면서 글쓰기를 시작합니다. 맞아요. 네네. 사실 글쓰기는 짧게 쓰든 길게 쓰든 이것은 글쓰기의 힘이 길러진다면 자연스럽게 길어질 해결될 문제이고 지금은 길게 쓰는 것보다는 아이들이 어떻게 시작하고 재미있게 쓰고 흥미를 가지게 하는 것 이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이 책에 그 잘 나와 있더라고 보니까 너 몇 줄 쓸까를 생각하지 말고 네. 어떻게 시작할까? 그게 중요하네요. 그런 힘을 길러주는 책이 다시 한 번 더 이야기하는데 초등처럼 글쓰기 제가 책 광고하고 있는 게 아니라 너무 좋은 것 같아. 글을 많이 써야 되는 강박관념이 문제인데 이거 말고 또 더 있나요? 두 가지가 더 있는데 약간 네. 비슷하니까 제가 합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글을 잘 써야 된다. 그리고 내 글은 재미가 없어 보인다. 결국 정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글쓰기에는 정답이 있는 글쓰기가 있고 네. 정답이 없는 글쓰기가 있는데 글쓰기 처음 단계 그리고 저학년에 쓰는 글쓰기에는 아직 정답이 없습니다. 상상하는 글쓰기, 내 기분 표현하기, 특징 표현하기 이런 것들은 정답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글 쓰는 이의 생각이 궁금한 것이기 때문에 정답이 있다고 생각하지 말고 자신의 마음대로 표현해보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정답이 없으니까 과감하게 쓰라. 그래야 좌절하지 않는다. 네, 약간 그런 표현이 있잖아요. 국어랑 수학의 뇌가 다르다. 수학은 정답이 있지만 물론 국어도 정답이 있지만 이제 글쓰기에서는 약간 열어주고 창의력 있게 쓰는 것 이것부터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특히 비유도 정말 엉뚱한 비유가 맞아. 참신하죠. 그죠. 네. 더 참신하고 좋잖아요. 네. 정답은 없어. 자, 그러면 이제 실제로 이제 지금 이 방송을 보는 어머니들이 우리 애들에게 좀 시켜보고 싶다. 입문 4단계라고 적혀 있거든요. 뭔지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우선 제가 크게 저학년과 고학년으로 구분을 하고 저학년에서 2단계, 고학년에서 2단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첫 번째는 감정 쓰기인데 구체적으로는 내 기분과 마음을 표현하는 글쓰기입니다. 아이들이 가장 많이 듣는 것이 뭐 밥을 먹을 때든 학교 갔다 왔든 친구를 만났든 부모님께서 어땠니, 맛있었니, 기분은 어떠니 가장 친숙한 질문이 바로 감정과 기분 표현입니다. 아이들이 말하는 건 잘하는데 쓰는 거에 익숙하지 않은 친구들은 잘 표현을 하지 못합니다. 네. 그러다 보니 말할 때 자주 말했던 맨날 쓰는 표현들만 쓰게 됩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아이 일기장을 보면 참 재밌었다. 그리고 끝에는 정말 맛있었다. 이렇게 끝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특히 1단계에서는 다양한 어휘를 익혀주는 것이 첫 번째 목표입니다. 네. 예를 들어 일기를 쓴다고 했을 때 놀이공원에 갔다 왔다 참 재밌었다 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날 느꼈던 감정을 다양하게 느낄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이죠. 예를 들어 재밌었다 보다는 놀이공원 가기 전에는 정말 설레는 마음이 가득했다. 네.
놀이기구를 탈 때에는 어떤 것은 두려웠고 어떤 것은 즐겁게 탔다. 끝날 때가 되니까 아쉬운 마음이 들었지만 그래도 충분히 만족하고 돌아간다. 감정 표현만 여러 가지가 등장했잖아요. 그렇네요. 보니까. 그런데 이런 것들을 알려주지 않으면, 즉 1단계가 되지 않으면 6학년이 되더라도 재밌었다, 맛있었다, 또 하고 싶다 이런 글쓰기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는다고 생각을 못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글도 짧아지고 네. 많이 써야 되는데 그게 또 글쓰기 싫어지고 그렇네요. 네. 그 중간에 단계 재밌었다라고 이야기하기까지 그 수많은 감정들을 다 적어보게 하면 되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어휘가 문제였습니다. 어휘. 네네. 네, 장애 2단계에서는 이제 소재가 조금씩 확장되는 단계입니다. 하지만 초등학교 쓰기 영역의 성취 기준을 보면 일상 소재, 아이와 친숙한 것에서부터 시작하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네. 이제 내가 좋아하는 가족, 내가 좋아하는 물건, 내 주위에 있는 것들이 소재가 됩니다. 네. 그래서 아이들이 경험한 것이 글의 소재가 되는 것입니다. 직접 했던 것, 봤던 것, 먹었던 것이 중요한 경험이라 할 수 있겠죠. 네. 예를 들어서 내가 좋아하는 인형 글쓰기를 한다고 했을 때 내가 좋아하는 인형은 토끼 인형이다 라고 끝나면 재미가 없잖아요. 네. 그럼 토끼 인형이 어떤 모양이고 어떤 색깔인지 그리고 왜 좋아하는지 이런 것들을 적어준다면 자연스럽게 글쓰기가 늘어날 수 있겠죠. 책이 그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네요. 네. 네. 그래서 3단계가 보면 이제 일어난 표현학인데 네. 대부분 저학년들의 그림 일기랑 일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어난 일 표현해요. 네. 아이들의 일기를 보면 나열식으로 일어났다, 밥을 먹었다, 어디 갔다, 잠을 잤다가 되는데 사실 글쓰기는 나열식도 괜찮지만 한 사건을 가지고 어떤 것을 했고 무엇을 했고 어떤 생각을 했는지 이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일어난 일 표현, 즉 내가 직접 경험한 것을 쓰게 하는 활동입니다. 3학년 때 그렇게 써서 갔었어요. 오, 그랬더니 네. 선생님이 네. 매일 반복하는 일은 쓰지 마세요 이러더라고. 맞습니다. 매주 네. 일기가 똑같아지는 친구들의 네. 공통점이죠. 네, 저도 그렇게 썼었네요. 네. 그럼 고학년은 어떻게 되나요? 고학년 같은 경우에는 3단계가 되겠죠. 3단계는 그냥 쓰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것을 읽고 쓰거나 주장이 들어갑니다. 주장. 의견이 들어가죠, 의견. 그죠. 네. 예를 들어서 독서록이 대표적인데요. 예전에는 책을 읽고 뒷이야기 상상하기, 내가 주인공이 되어보기처럼 상상하는 글쓰기였다면 이제는 책의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하고 자신이 의견을 드러내는 겁니다. 내가 주인공이었다면 이렇게 했을 것이다라거나 나는 이런 장면이 마음에 들었다거나 그죠. 내가 작가였다면 다르게 이야기를 구성했을 텐데 처럼 자신은 어떻게 생각했는지 자신의 판단을 말하게 되는 것이죠. 다른 것을 파악해서 상황과 내용을 파악해서 그것들을 정리해서 말해야 되니까 1단계, 2단계보다는 확실히 단계가 올라간 단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러면은 글밥도 늘어나겠네. 맞습니다. 그죠. 또 그럼 4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마지막 4단계가 이제 논리적인 쓰기가 되겠습니다. 3단계에서 간단한 의견만 제시했다면 네. 4단계는 의견의 구체적인 근거, 뒷받침할 수 있는 문장이나 자료가 추가되는 것이죠. 네. 가장 어려운 단계이고 3단계까지는 1단계에서 기본 표현하고 2, 3단계에서 간단하게 의견을 내세웠다면 네. 4단계에서는 상대방을 설득하기도 해야 되고 상대방과 논리적인 말싸움, 즉 토론까지 해야 되는 글쓰기가 있다 보니까 네. 4단계가 많은 분들이 어려워하시는 논술의 가장 기본 단계라고 볼 수 있겠지만 초등 단계에서는 가장 높은 단계이기 때문에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죠. 그렇죠. 애들 처음 글쓰기 못하는 애들 보면은 주장만 있어.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첨삭할 때 주장 다음에는 반드시 왜냐하면 써주세요 이러면서 기계적으로 왜냐하면 무조건 쓰라고. 네. 그죠. 자기가 주장을 했으면 자기가 왜 이렇게 주장을 하든지 써줘야 되는데 글쓰기에 능숙한 사람들은 그게 당연하다 생각하는데 아이들은 그렇지 않네요. 훈련이 필요한 거네.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글쓰기 4단계 어휘에서 경험에서 느낌에서 그리고 특징 표현하기 그리고 이제 주장하는 말하기 그 다음 이유까지 들기까지 그러고 보면 자세하게 나누면 총 5단계다 그렇죠. 맞습니다. 그렇네요. 자 그리고 또 올라온 질문이 있습니다. 창의적인 글쓰기를 많이 시켜야 할까요? 아니면은 논리적인 글쓰기를 많이 시켜야 할까요? 제가 볼 땐 둘 다 시켜야 되지 않나 싶은데 맞습니다. 좀 의견이 궁금합니다. 저도 정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가요? 네, 한쪽에 치우치는 것보다는 양쪽을 하는 것이 좋은데 단계가 있다고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학년은 창의적인 글쓰기를 먼저 위주로 하고 고학년이 되어서 논리적인 글쓰기가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아까 4단계로 나눴던 이유가 이것이 초등학교 쓰기 영역의 성취 기준에 따른 4단계입니다. 저희도 책이 이제 제작 중에 있는데 네. 초 1, 2, 3학년들 위주로 한 기파랑 책이 이제 나오고 있는데 네. 주제가 토론하기예요. 토론하기 정말 초 1, 초 2도 토론하기를 시켜야 되니까 네. 책을 어떻게 만들어야 될까? 얘네들은 정말 창의적인 글쓰기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고민하다가 해결 방법이 이거예요. 몸에 좋은 음식은 맛이 없는데 먹어야 될
될까 말아야 될까 이제 이런 토론하기를 해야 되는데 네. 그냥 써봐 이러면 애들 못 쓰잖아요. 맞습니다. 지금 창의적인 글쓰기도 안 되는데 무슨 그 뭐 그래서 결국 제가 그 고민하다가 역할극 놀이하게 해가지고 재밌겠다. 너는 라면을 해 나는 뭐 시금치를 할게 뭐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가 시금치 입장이 돼가지고 얘들아 나를 먹어줘 뭐 이렇게 글쓰기. 아니면 나는 라면이니까 가끔은 나를 먹어도 기분 전환으로 좋지 않을까 뭐 이런 네. 좀 글쓰기로 가게. 그래 논리적 글쓰기는 좀 고학년한테 어울리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아이들마다 성향에 따라서 네. 저학년임에도 불구하고 논리적 글쓰기를 좋아하는 친구가 있고 고학년임에도 불구하고 저학년 단계를 해야 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네. 부모님께서 보시기에 양쪽을 병행하실 때 약간 비중 조절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일주일 내내 논리적인 글쓰기 하면 심심하니까 지겨우니까 네. 이제 중간에 한번 창의적인 글쓰기 해주고 네. 네,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해주시는 게 가장 좋고 이렇게 논리적인 것도 이렇게 창의성을 넣어서 해주시면 아이들이 재밌게 참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어허. 그래서 정답은 반반. 네. 반반. 네. 반반. 그런데 좀 더 추천하는 방법이라면 창의적인 글쓰기가 재밌으니까 흥미를 붙이게 할 때는 창의적인 글쓰기부터 해라. 하지만 이것만 해서는 안 된다. 논리적인 글쓰기도 섞어줘야 된다라는 게 결론이었네요. 네, 맞습니다. 자, 6번 질문. 이런 애들 많지요. 특히 이과적 성향의 애들. 네. 책도 좋아하고 공부도 잘하는데 글쓰기만 못해요. 왜 뭐가 문제인가요, 이런 애들? 저는 표현을 조금 바꿔보고 싶은데 네. 글쓰기를 못한다라기보다는 글쓰기에 익숙하지 않다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익숙하지 않다. 선생님들 보시기에 공부도 잘하고 독서도 잘하면 큰 문제가 없어 보이잖아요. 네네. 이런 친구들은 읽기를 많이 해봤을 거예요. 독서 습관이 갖춰진 친구들입니다. 그죠. 그런데 쓰기는 생각보다 많은 친구들이 친숙하게 접할 수 있는 활동은 아닙니다. 학교에서 하는 글쓰기가 다라면 그 활동이 끝이 나기 때문에 네. 아이들이 쓰기 습관이 잘 안 되어 있습니다. 국어 영역을 보시면 가장 대표적으로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가 있죠. 요즘에는 그렇죠. 추가가 되었지만 네. 대표적으로 듣기랑 읽기는 받아들이는 그렇죠. 활동, 즉 이해 활동이고 말하기와 쓰기는 아웃풋 표현 활동입니다. 네. 이 표현하는 활동에 대해서 익숙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자꾸 우리 학부모님들이 공부이라면 읽기, 듣기, 인풋만 강조하다 보니까 아웃풋하는 거에 익숙하지 않아서 그런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생각 속에 많은 것들 떠오를 거예요. 특히 공부 잘하는 친구들은 배경 지식이 많기 때문에 확 떠오를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 어떤 것들을 꺼집어내서 써야 될지를 훈련시켜주는, 즉 쓰기도 훈련과 연습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오히려 공부 잘하는 애들이 머릿속에 너무 많은 것들이 떠오르니까 네. 끄집어내지를 못하는 경우가 생기는 거네요. 맞습니다. 이 말도 맞는 것 같고 저 말도 맞는 것 같으니까 하나의 의견을 정하기가 힘든 것이죠. 네. 그럼 결국 이 해결 방안은 뭔가요? 그래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독서처럼, 독서는 부모님들이 너무 많은 관심 가지기 때문에 처음에 동화책으로 시작했다가 짧은 글, 그 다음 점점 긴 글처럼 익숙해지잖아요. 네. 그럼 아이들도 쓰기 훈련, 즉 생각을 말로 표현하는 훈련부터 시켜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단계에 맞춰서 우리 아이가 지금 어떤 단계가 부족한지를 채워주시는 것이 결국 최종적으로 글쓰기를 잘할 수 있게 되는 방법이고요. 여기서 살짝 추가적으로 자세히 들어가면 읽기랑 쓰기도 저는 두 단계로 약간 구분을 합니다. 이거는 제가 다 아시겠지만 제가 읽기를 두 단계로 나누는 것은 첫 번째는 수동적인 읽기입니다.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읽는 것입니다. 모든 부모님들이 이것을 보고 우리 아이는 독서를 잘한다라고 오해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한 단계 높은 읽기, 즉 문해력이 있는 아이들의 읽기입니다. 네, 어떻게 다른가요? 글을 읽었을 때 글의 내용을 파악하는 것은 당연하고 네. 글 쓴이의 숨은 의도라던가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파악하는 것이 높은 수준의 읽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생각보다 첫 번째 단계에서 읽기가 멈춘다면 내용을 읽더라도 추론적 질문은 답변을 잘 못하죠. 사실적 질문은 잘 하더라도. 네. 그럼 이것을 그대로 쓰기로 가져오는 거예요. 쓰기를 1단계 쓰기, 그냥 자신의 생각을 바로 적거나 받아 적기, 이런 것들을 한다면 누구도 어려움이 없습니다. 네. 다만 그 쓰기에 나의 생각과 나의 의도와 나의 목적을 담으려고 하면 쓰기가 어려워지는 것이죠. 네. 부모님께서 답답하신 경우가 첫 번째 글쓰기는 잘하는데 두 번째 글쓰기가 어렵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자면은 읽기도 그죠? 네. 사실적 읽기가 있고 네, 맞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비판적 읽기 해가지고 글쓴이가 말하고자 하는 바 이런 거 찾아내야 되고 숨겨진 이면의 주제 찾아내는 그런 읽기가 있는데 네. 쓰기도 그렇다. 나는 오늘 뭐뭐뭐뭐 했다라고 하는 이런 사실적 쓰기가 있고 그 행동에 담긴 뭔가를 내가 담아야 되는데 내가 왜 그런 행동을 했는가를 쓰고 싶은데 맞습니다. 그걸 표현을 못한단 말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역시 소장님. 네. 네. 한 번도 그렇게 생각을 안 해봤는데 그러네요 보니까. 네. 그러면은 처음에는 사실적 쓰기에서 한 문장씩 좀 왜 그런 의도를 가지고 그런 행동을 했는가 네. 적게부터 시키면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질문이랑 대화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네. 말할 때에는 왜 그랬니? 뭐뭐 했어요? 너무 잘하는데 쓰기하면 그냥 사실적 쓰기로 끝나버리는 게 너무 안타깝죠. 맞아요. 자기가 좋아하는 거를 좀 이런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한 번쯤 쭉 터치하지 말고 쭉 적어보게 하면 되네요. 맞습니다. 터치하지 네. 말고 시간을 네. 충분히 두시면 네. 좋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만큼이나 적어봤는데 에이 천자글 쓰기쯤이야 뭐 이렇게 되는 거네요. 7번 봅시다. 교과 과정만으로 글쓰기가 충분하나요? 이런 질문들이 많아요. 글쓰기 맞습니다. 독서 논술을 학원 보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학원 이야기 빠질 수 없죠. 사실은 초등학교에서 네. 정말 많이 다니고 있거든요. 우선 학교 교육과정 글쓰기 이야기 나왔으니까 그 부분을 교사 입장에서 솔직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학교 교육과정 글쓰기는 정말 체계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체계적이다. 왜냐하면 집행질도 그렇고 학교 현장에 있는 교사들까지 함께 모여서 엄청 연구하고 이것이 문제가 없는지까지 피드백을 해서 단계별로 글쓰기를 쓰거든요. 네네. 그런데 교과서에 보면 저학년 때에는 이제 친구와 주고받기처럼 일상적인 문에 가서 설명문, 논설문처럼 아까 말씀드린 단계대로 그대로 이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사항들이 조건이 갖추어져 있을 때 완벽해진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학생들이 글을 쓸 수 있는 충분한 시간, 두 번째는 개별적 피드백, 세 번째는 피드백 받고 나서 연습 기회. 이 세 가지가 갖춰져 있다면 교육과정 글쓰기만으로도 정말 충분합니다. 잘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만 학교 현장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글 쓸 시간이 그렇게 충분하지 않습니다. 길어야 40분인데 그 40분 수업 시간에도 설명하는 시간 5분, 10분, 검사하는 시간 따지면 사실 쓰기 시간은 짧습니다. 맞아요. 게다가 더 중요한 것은 피드백이죠. 아이들이 20명 있으면 20명에 대한 피드백을 해줄 수는 있겠지만 모든 글쓰기에 매번 해주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힘들죠. 그러다 보니 아이들은 내 글쓰기가 어떤 것이 문제이고 어떤 것이 잘 썼는지를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연습할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채워줄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한다면 도움을 받는 것도 저는 괜찮다 생각을 합니다. 네. 다만 학원 보낼 때에는 기본적으로 아이가 생각하는 힘은 있어야 학원 갔을 때 더 큰 효과를 받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친구를 학원에 보내면 학원에서도 어떻게 보면 도와줄 방법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전문가들이라 방법이 있겠지만 도움을 받으려면 생각을 해야 가서 어떻게 정리하고 무엇을 쓰고 어떻게 써야 되는지를 전문적으로 배울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울산에서 학원을 하고 있는데 학원의 입장에서는 그렇네요. 저희는 첨사 피드백만 열심히 신경을 썼는데 네. 근데 지금 말씀을 제가 들어보니까 이 아이가 왜 자꾸 이렇게 글을 쓰는가에 대해서는 저도 생각을 못하고 이렇게 쓰세요. 이렇게 쓰는 게 좋아요. 라고 늘 피드백만 했는데 반성을 하게 되네요. 아닙니다. 첨삭을 할 때 아이에 맞게 아이들마다 글쓰기가 다 다른데 어떤 애는 정말 천자 써오랬는데 한 2000자 써오는 애가 있거든요. 정말 착해요. 네. 성실하잖아요. 네. 근데 내용은 별 맞아요. 없어. 중원부원하고 반복되고. 네. 그럴 때 중원부원 하면 안 된다라고만 적었는데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의 피드백이 아니었네요. 즉 저의 첨삭은 문제점 지적하는 것만 됐구나. 그러니까 애들이 글쓰기 더 싫어하게 깊은 반성을 하고 애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어떻게 해결하라 해결 방안을 제시해 줘야 되는군요. 이 피드백도. 그러면 혼자서도 연습할 수 있는 시간이 늘어날 수 있을 거예요. 네, 그렇네요. 자, 이 질문에 대해서 정리하겠습니다. 교과 과정만으로 충분하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이제 좀 피드백도 좀 더 받고 글을 더 잘 쓰고 싶고 글 쓰는 시간 늘리고 싶으면 학원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다. 단 생각하는 힘이 없을 때는 그것부터 길러주고 보내라. 이게 해결 방안이죠. 맞습니다. 네, 정리 끝났습니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갈게요. 네. 자, 8번 학부모가 피드백 첨삭 좀 전에 했네. 자, 그러면은 뭘 할 건가는 우리 조금 전에 했습니다. 해결 방안을 제시해줘라. 잘못된 것만 지적하면 안 된다. 네. 제 첨삭이 그랬는데 반성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하지 말아야 할 것. 네. 뭔가요? 네. 바로 앞에서 말씀해 주셨는데 네. 우선 가정에서와 학원은 다르다는 것을 인정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학원은 아이의 성장을 위해서 이렇게 피드백할 수밖에 없고 네. 가정에서는 부모님이 아이들의 자존감과 자신감, 글쓰기를 좋아하게 만드시는 거니까 다른 해결 방안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글을 써왔을 때의 리액션입니다. 공감하고 기뻐해 주셔야 됩니다. 서프라이즈? 쉽지가 않죠. 네. 정말 쉽지 않은데 왜 이렇게 썼니? 지적질 이거 안 돼. 네, 뭐 빨간 펜 들고 이렇게 부모님은 자녀를 평가하는 분들은 아니잖아요. 바로
지적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썼구나. 엄마는 이런 거 생각도 못했는데 와 대단하다. 리액션이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학교에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뒷이야기 상상하기 또는 자기가 작가 되어 글 써보기라는 주제가 많이 나오는데 저는 리액션을 잘하는 편은 아니지만 혼을 내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글쓰기 시간이 되면 시간이 부족해서 2시간 연속하는데요. 아이들이 서로 발표하겠다고 난립니다. 왜냐하면 내용이 정말 한두 명 친구가 창의력있게 발표하면 그 다음 친구들은 정말 엉뚱하게 글을 쓰려고 해요. 물론 이것이 글쓰기 방향에 도움이 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글쓰기를 우선 하고 재미를 붙이고 있다면 그 다음부터는 학교에서나 학원에서나 피드백 수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글을 쓰지 못하고 긴 글에 집중하지 못한다면 이렇게 해주시는 것이 우선은 먼저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적질하면 안 됩니다. 일단 칭찬 덮어놓고 칭찬부터 애들 자신감부터 키워줘야 되네. 그러면은 더 적으려고 하네. 그 다음 하지 말아야 될 것도 뭔가요? 그 다음에는 전체적으로 문장을 아이들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 덧붙이거나 바꿔주는 것이 아니라 이 문장 썼는데 왜 이렇게 썼는지 궁금하다. 그 아이 중에서도 글이 어떻게 칭찬해줘야 되지? 리액션이 약간 부족할 수밖에 없는 글도 있을 거예요. 많습니다. 그럴 때에는 문장을 찾거나 단어를 찾아주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생각지도 못한 단어가 나오거나 그러니까 어른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단어가 나올 수도 있고 문장 중에서 되게 독특한 단어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그 문장을 칭찬해 주시면 됩니다. 네, 정말 칭찬할 게 없으면 그렇게라도 아이가 나 하나라도 잘 썼구나, 칭찬받을 게 있구나 라는 마음이 들 수 있게 해주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칭찬만 계속하면은 애들이 자기가 쓰는 게 잘 쓴 건 줄 알고 계속 그렇게만 쓸 수 있지도 않나요? 맞습니다. 그래서 칭찬하고 나서 다음날 그 글은 다시 써야 됩니다. 저도 그렇게 하고 다시 글은 새로 씁니다. 충분히 재밌었고 이제 우리가 목적에 맞는 글쓰기니까 선생님의 의도에 맞게 글을 써보자. 지금은 너의 의도대로 썼고 엄마가 너의 글을 인정해줬고 존중해줬잖아. 그럼 우리 다시 엄마나 선생님의 목적에 맞는 글을 써보자. 너 한 번, 나 한 번. 딜을 하는 거네요. 결국 글쓰기는 상상하는 글쓰기도 얘기했지만 그것은 2단계고 올라와야 됩니다. 주장하고 설득하는 글쓰기가 되려면 목적에 맞는 글쓰기에서 또는 문제에서 제시하는 정확한 답을 써야 되는데 이것이 안 되는 경우는 바로 잡아줘야 됩니다. 다만 바로 지적하지 말고 일정한 시간을 두고 고쳐주자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희도 이제 글쓰기 클리닉을 하는데 한 달 동안 쓴 것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그걸 새로 쓰기를 하거든요. 그게 좋은 방법이었네. 다행입니다. 같은 방법이 있었네요. 방송 시간이 다 됐는데 마지막으로 이제 어머니들한테 한번 해주고 싶다. 이거는 꼭 해줘야 아이들이 글쓰기를 잘할 것이다. 좀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제가 지금까지 글쓰기를 매년 가르치고 있는데 아이들의 글쓰기 실력은 달라지고 아이들도 좋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들었던 지도관 2가지가 첫 번째, 글쓰기는 즐거운 활동으로 시작해야 된다가 첫 번째였고요. 두 번째는 글 쓰는 방법을 알려줘야 아이들의 글쓰기 실력이 늘어난다입니다. 재미만 있으면 안 되고 무턱대고 쓰라고 해서도 안 됩니다. 아이들이 뭘 써야지 모르겠어요 라는 말에는 저를 도와주세요, 방법을 알려주세요 라는 어떻게 보면 도움의 문장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실제 교실에서 아이들과 글쓰기를 다양한 것들을 접해보고 글쓰기에도 단계가 있구나, 밑에 단계를 해야 올라갈 수 있겠구나 라는 마음을 먹고 아이들과 즐겁게 글쓰기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부모님들께서도 아이들의 글쓰기 어렵다면 이렇게 단계별로 아이들에게 맞게 글쓰기를 시작하신다면 분란 없이 갈등 없이 아이들의 글쓰기에 관심을 가지고 실력도 향상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저도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모시겠습니다. 꼭 불러주십시오. 이렇게 오늘 순서를 마치겠습니다.